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연이가 죽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사망한 거예요.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무능한 의사야. 그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규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 어머니는 그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과연 딸 죽음 뒤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죠. 그동안 외동딸 서연이가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32살까지 변변한 남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말투도 정중했죠. 자기소개를 하는데 외과 전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서연 씨와 사귀게 된 지 2달 정도 됐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습을 한 것처럼 너무 완벽한 대답들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어떤 병원에서 일하세요?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담체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태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저도 어릴 때 독일에서 살았다가 한국에 와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해외 연수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스펙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때 태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사진은 집에 두고 왔네요.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거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태호는 계속 완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지적이고 서연이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태호 씨, 의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릴 때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마치 면접 준비를 한 것처럼 말이죠. 태호가 돌아간 후 서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태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 왜 그래? 태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정말 아껴주고. 서연이는 완전히 태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길러진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태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모와 스펙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 특히 부모님 사진을 요청했을 때 보인 그 순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태호와 서연이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연이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엄마, 태호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만난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잖아.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태호 오빠가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 세금 혜택도 있고 병원 내 부부 우대 제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라면 충분히 경제적 여유가 있을 텐데 굳이 그런 혜택을 위해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태호가 근무한다던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호 의사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김태호 선생님은 6개월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태호는 분명히 현재도 그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었거든요. 즉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태호 씨가 병원을 그만뒀다는데? 아, 그거. 태호 오빠가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이직했어. 깜빡하고 얘기 안 했나 봐. 서연이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무렵 서연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자주 받기 시작한 거였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니? 태호 오빠가 내 건강을 많이 걱정해줘.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다고 해서. 건강한 32살 여자가 그렇게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 이상한 건 서연이가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해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 그리고 속도 좀 쓰려. 그럼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 괜찮아. 태호 오빠가 약도 주고 잘 챙겨주고 있어. 서연이는 태호가 주는 약을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라고 했죠. 하지만 약을 먹은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어느 날 태호와 함께 온 서연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거든요. 서연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태호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의사니까 서연이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알죠. 그 순간 태호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만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보기에 태호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또 시작이네. 태호 오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서연이는 제 걱정을 진부한 간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성애와 오랜 교육 경험으로 다져진 직감으로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태호의 행동에서 더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제 서명이 필요하다며 가져왔는데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장모님, 빨리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서.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서류에 서명을 해봤지만 이렇게 급하게 서명을 재촉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죠. 태호 쪽 하객들도 많이 왔는데 대부분 의료진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이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엄마. 긴장해서 그래. 잠시 후면 나도 정말 행복한 신부가 되는 거야.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파했습니다. 아, 배가 아파. 어떻게 아픈데?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 그 순간 태호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는 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의사니까 괜찮다고 하더군요. 서연아, 어디 아파? 배가 아파. 태호가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이거 소화제야. 긴장하면 위가 아플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이는 태호가 준 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비틀거리더니 손으로 목을 감쌌어요. 서연아. 서연이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면서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119에 신고해. 태호가 서연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연이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저와 태호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구급차 안에서 태호는 계속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저는 남편이고 이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독성 물질을 섭취한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먹은 게 있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태호가 준 소화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태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먹지 않았어요. 결혼식 음식 정도만.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연이가 죽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사망한 거예요.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아내를 구하지 못한 무능한 의사야. 그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절규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조문객이 되어 찾아왔어요. 태호는 완벽한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서연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저는 태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는 슬픔에 빠진 남편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둘째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태호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언제 가능한가요? 금액이 확정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딸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태호의 SNS였습니다. 서연이 친구가 보여줬는데 조문 계좌 번호와 함께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문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상적인 상주라면 이런 글을 올릴까요? 뭔가 조문금을 노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셋째 날 서연이의 대학 동기인 최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모, 언니가 최근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태호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약을 주면서 건강 챙겨준다고 한다면서 불안해했어요. 유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언니가 제게 맡겨둔 거예요. 유진이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서연이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 속이 쓰려. 태호가 주는 약을 먹으면 더 심해져. 뭔가 이상해.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죽기 전에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 씨, 서연이가 갑자기 죽은 게 너무 이상해요. 부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은 서연이를 편히 보내주세요. 부검 같은 건 서연이에게 너무 잔혹하잖아요. 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장모님의 슬픔이 너무 커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의사인 제가 봐도 서연이는 급성 심장마비로 간 것 같습니다. 태호가 부검을 긋고 말렸어요. 그 모습에서 뭔가 숨기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 후 유골함을 받을 때 태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해외로 잠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연수 기회를 줘서. 언제요? 다음 주 정도예요. 서연이가 죽고 일주일 만에 해외로 떠난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상주라면 최소 49제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서연이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나 봐. 태호가 뭔가 이상해. 약을 먹으면 더 아파. 혹시 모르니 이 메모를 남겨둔다. 서연이도 죽기 직전에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호가 해외로 떠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확인해 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제 서명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서명한 건 맞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제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이 서명, 정말 제가 한 건가요? 네, 여기 신부 어머님 서명란에 박정희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제 서명이 연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따라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다음으로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딸 민서연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3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익자는 김태호님으로 되어 있네요. 언제 수익자가 변경됐나요? 3개월 전에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이 수익자셨는데 3개월 전이면 서연이와 태호가 결혼을 결심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익자 변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서연이가 마지막에 더 남긴 말은 없었니? 있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태호 오빠의 과거를 조사해보고 싶다고. 과거? 네, 언니가 말하기를 태호 오빠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기도 하고 서연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과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이 방을 다시 뒤져봤어요. 뭔가 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연이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태호 오빠가 주는 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자꾸 아프다.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더 안 좋은 것 같다.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오늘도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태호 오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결혼 후에는 괜찮아질까? 뭔가 이상하다. 태호 오빠의 말들이 자꾸 바뀐다. 부모님 이야기도 그렇고 병원 이야기도 그렇고 서연이가 죽기 직전까지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딸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서연이가 정말 태호에게 살해당한 거라면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먼저 부검을 신청했습니다. 태호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건 어머니인 제 권리였어요. 부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장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검을 위해 시신을 다시 수습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미 화장된 상태에서 남은 조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견뎌내야 했어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서연이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유족분이십니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직접 와서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과수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체내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죠. 비소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급성 중독이 아닙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분석한 결과 2개월에서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보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이가 2, 3개월 전부터 계속 독을 먹어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바로 태호가 준 비타민이었을 겁니다. 그럼 고의적인 독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농도의 비소가 우연히 섭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용의자가 현재 해외에 있다고 하시네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제 딸을 죽인 놈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태호의 행적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태호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야. 편지를 읽고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독을 먹였을까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호의 병원 기록을 추적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태호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의사 면허도 없었고요. 그럼 정체가 뭡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결혼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호가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이 태호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말이죠. 다른 사건이요? 네, 신혼 몇 개월 만에 아내가 의문사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상이 매번 달랐지만 수법이 비슷해요. 태호가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연이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태호의 보험금 수령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서연이 보험금 3억 원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분했습니다. 제 딸이 돈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호의 숙소를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비소 구입 기록과 여러 여성들의 사진, 그리고 결혼 사기에 관한 자료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자는 확실히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입니다. 여러 신분을 바꿔가며 활동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태호 본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미리 도피 계획을 세워뒀던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은 후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죠. 경찰은 국제 수배를 넣었지만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거쳐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서연이 영정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게. 그놈이 어디 있든지 찾아내서 벌받게 할게. 부검 결과로 태호의 범행이 확실해졌지만 정작 범인은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태호를 처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를 잡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수 탐정사무소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았는데 수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철수 탐정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사기 사건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부인, 이런 결혼 사기 사건은 보통 단독범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이요? 네, 그리고 한번 성공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김태호, 아니 그의 진짜 이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탐정은 전국의 결혼정보회사와 병원 기록을 뒤져가며 태호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의 진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35세, 무직. 박민준이요? 네, 그리고 의사 면허는 당연히 가짜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전에도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박민준에게는 이미 2명의 전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내는 한미경 씨, 29세였습니다. 2021년에 결혼해서
신혼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뇌출혈이요? 네,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아내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소혜 씨 33세.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 4개월 만에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 그럼 서연이가 세 번째 피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액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박민준이 연쇄살인마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여성들과 결혼한 후 독을 먹여 죽이고 보험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전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뭐라고 하나요? 한미경 씨 부모님은 아직도 의문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소혜 씨 가족은 이미 민준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대요. 탐정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민준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준이 사용한 신분증만 해도 5개가 넘습니다. 김태호, 이재현, 최민수 등등.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의 누나를 찾았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도 과거가 수상해요. 어떤 면에서요? 5년 전에 남편이 의문사했거든요. 역시 보험금을 받았고 박민준 뒤에는 누나 박미영이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도 박미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미영은 현재 어디 있나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정과 함께 박미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박미영 씨죠? 박민준의 누나. 박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아세요? 제 딸을 죽인 살인마니까요. 그 순간 박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탐정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미영의 고백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게 복수에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박미영이 자수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을 듣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미영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제 딸이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의료사고요? 네, 당시 담당 의사가 민병철이었습니다. 민병철은 서연이 아버지, 즉 제 남편이었어요. 그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의료사고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다는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민병철에게 직접 복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이가 먼저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의 가족을 노린 겁니다. 박미영의 말에 따르면 동생 민준을 이용해서 서연이에게 접근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점차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에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한미경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은 후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김소희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혼자 저지른 일이죠. 박미영은 자신은 단지 서연이만 죽이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탐정의 조사 결과 그녀도 과거에 남편을 죽인 전과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도 5년 전 남편을 죽였죠? 그건 우연이었어요. 정말 우연히.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미영 남편의 죽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역시 독살로 추정됐고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결국 남매가 함께 연쇄살인을 저지른 거네요. 박미영이 처음에는 복수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속한 거였어요. 그리고 동생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미영이 민준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녀가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직을 알게 됐나요? 남편을 죽인 후 도망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박미영은 이미 5년 전부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동생의 범행을 도왔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미영의 딸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의료사고로 죽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당시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던 건가요? 의료진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제 남편 민병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박미영 딸의 죽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럼 복수할 이유도 없었던 거네요. 박미영이 의료진을 원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박미영의 복수는 그녀만의 착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박민준의 해외 도피 경로도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박미영이 미리 준비해둔 루트를 따라 동남아시아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민준이를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영의 협조를 받으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박미영은 동생의 위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직도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끝까지 동생을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제가 망쳐놓은 아이예요.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범죄자로 만든 거죠. 박미영도 나름대로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회로 제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박민준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했지만 워낙 치밀하게 준비한 도피였던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영은 살인교사죄와 보험사기죄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정작 실제 살인범인 박민준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어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박미영을 마주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직접 죽이라고 지시한 건 아니에요. 박미영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어요. 단지 서연이를 괴롭히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완벽하게 처리해라.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혼하라는 의미였어요. 변명 같은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박미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딸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저도 딸을 잃은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딸을 죽일 권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태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딸을 도구로 죽인 게 정말 용서가 됩니까? 박미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두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딸만 소중한가요? 제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박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남의 딸을 죽여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의료사고를 냈다고 해도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고요? 제 딸은 그 때문에 죽었다고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도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만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박미영은 살인교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게다가 박민준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물론 해외 도피 중이라 실제로는 의미가 없었지만 말이죠. 증거가 부족하다니 제 딸이 죽었는데 판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물증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독이 검출됐다고 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1년 넘게 싸워왔는데 이런 결과라니. 박미영은 10년 후에 출소하고 박민주는 아직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연쇄 결혼살인마, 해외 도피로 처벌 피해, 허술한 수사, 범인 놓친 경찰. 기사들을 보면서 더욱 분했습니다. 제 딸의 죽음이 그저 기사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된 처벌도 받게 못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거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응징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건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민준이 새로운 신분으로 돌아와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철수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민준이 정수연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정수연이요? 네, 40세 재벌가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2년 전에 사고로 죽어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수연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다니는 골프장에 갔어요. 회원권을 빌려서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습니다. 혹시 정수연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수연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민준의 정체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연쇄살인마예요. 말도 안 돼요. 김영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김영수는 박민준이 이번에 사용하는 가명이었어요. 정수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뭐예요? 박민준의 이전 피해자들이에요. 모두 결혼 후 몇 개월 만에 죽었죠.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비타민도 챙겨주고 서연이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박민주는 벌써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그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영수 씨와의 만남도 끊으세요. 정수연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 말을 믿고 즉시 박민준과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에 나섰어요. 박민준을 잡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연락했어요. 연쇄 결혼 살인마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큰 관심을 보였고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어요.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박민준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의 범행 수법을 상세히 올렸어요. 박민준 일명 김태호, 김영수, 연쇄 결혼 살인마를 찾습니다.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놈이 있다니 너무 무서워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민준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서 비슷한 남자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NS를 통한 확산 효과는 대단했어요. 박민준의 사진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금세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욱 큰 반향이 일었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시청자들의 분노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놈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방송 후 며칠 만에 박민준이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더 이상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철수 탐정의 말처럼 박민준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시민 감시망이 구축됐어요. 박민준 목격 시 즉시 신고, 결혼정보회사 직원들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남성 만났을 때 체크리스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계망을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같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박민준이 베트남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그를 알아보고 신고한 거였어요. 정말 잡혔나요? 네, 현재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박민준을 잡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어요. 2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베트남 법원에서 송환을 거부한 거였어요. 현지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였나 봅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1년 후 박민준이 드디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민준이 송환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2년 만에 다시 마주한 딸의 원수였어요. 예전에 잘생기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았어요. 베트남에서의 범행 기록,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독구임 내역들까지. 피고인 박민준, 피해자 민서연을 독살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박민준이 처음으로 죄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민준의 다른 범행들도 모두 드러났어요. 한미경, 김소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2명의 여성을 사기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총 5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보험금과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박민준의 희생양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시간이었어요. 한미경의 어머니도 출석했습니다. 제 딸도 행복한 신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이런 식으로 잃다니. 김소희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3년간 의심만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서연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 서연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죽인 것이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박민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제 딸을 죽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박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후회의 기색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제 딸이 살아 돌아옵니까? 박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인 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민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5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들으면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완전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박민준이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이름을 딴 서연이 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한 거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사기 결혼 예방 교육을 실시했어요. 여성들이 박민준 같은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너무 빨리 결혼을 재촉한다면 조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반대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을 보면서 서연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서연이도 박민준의 정체를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예방이,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센터 입구에 걸어둔 문구였어요. 서연이를 잃고 나서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장됐어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사기꾼들을 미리 발견해서 피해를 막은 사례들도 생겼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교육받고 나서 남자친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서연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민주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면회 신청이 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서연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많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박민준 같은 사기꾼들을 막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서연이 기일이 되면 항상 영정 앞에서 말해요. 서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아직도 딸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사랑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서연이가 바라는 일일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박민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깨어있는 어머니들이 있는 한 그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서연이를 지키지 못한 제가 이제는 다른 딸들을 지키는 일에 나서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서연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